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1튼 한놈 지역자활센터의 김두선 센터장입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역사적 발달 과정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해 드리겠고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발달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설명을 들어야 사회적 경제의 위치 또는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경제 시작점은 자본주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15세기 전, 그러니까 중세시대 전까지는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다가 15세기 말엽 지리산 발견 이후에 굉장히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지리산의 발견을 위해서 그 식민지를 발굴하게 되고 그 식민지를 발굴하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그 상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식민지 국가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업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점이 되고요. 이때의 시대를 항해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의 굉장히 중상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때 선도적으로 앞서갔던 나라가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가 항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되었던 시대였죠. 특히 네덜란드가 굉장히 많은 배를 가지고 각국의 나라에다가 물건을 유통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유명한 네덜란드 회사가 있었죠. 더민도 회사라고. 그래서 일가에서는 주식회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배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뭐가 위험이 있죠? 태풍이라든가 또는 어떤 배가 침몰했을 때에 대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본을 투자받아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도부터 1700년도까지 항해 선박수가 네덜란드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1700개 정도의 배를 가지고 상업자본주의 아주 최정성기를 달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산업자본주의 형태,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됐던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또 석탄과 철을 주원료로 삼는 면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 분야가 활발하게 발달되면서 자본주의가 아주 꽃을 피우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 때 영국에 있어서는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아동의 착취들이 굉장히 심한 시대였고요. 또 저임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이 많은 착취를 당하는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찰스 디킨스가 쓴 우리 그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이 당시 때, 그러니까 19세기 영국 사회의 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거고요. 특별히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사회 문제의 인식하에서 잘 보여줬던 아주 비참한 삶을 고발했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산업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이 사회 문제화돼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때 나왔던 자본론이라는 책,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에 아주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본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하고 자본가의 어떤 그 대립 구도로 인해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요. 또 그러다가 1929년도에
미국에 있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식이 폭락하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그럼으로써 이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나오죠. 미국에 있는 뉴딜 정책을 했던 그리고 케인즈, 존 메이드 케인즈라는 학자의 그 부분들을 뉴딜 정책을 받아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대에 뉴딜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을 개입을 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의 폐해를 막는 방식으로 수용 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회 간접 자본, SOC에 투자를 해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댐들을 투자를 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죠. 이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승리한 이후에 60년대까지 엄청난 자본주의의 화랑기가 발생됩니다. 그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하여튼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 모든 시민들의 삶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이룩게 내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사회복지 위기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특히 오페크에서 석유를 자본화시킴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다운이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다운되면 물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사회복지국가 이기론 또는 전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또 다시 한번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프리드리히 폰 하이크라는 이 경제학자가 수용 자본주의는 잘못됐다. 신자유주의 형태의 자본주의 형태로 변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1980년대에 미국에 있는 레이건,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가 집권하면서 레이건노믹스와 대처리즘이 나오면서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을 자유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을 하지 말고 시장을 민간한테 맡겨라, 자본가에게 맡겨라는 부분으로 해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철도 사업 또는 우체국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시장에 맡기는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장 자본주의가 화랑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만민주의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면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경쟁을 실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신자유주의가 한번 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신뢰가 부족해도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던 미국에서 갑자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한 번씩 흔들리는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집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세계의 금융시장들이 한 번씩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수용자본주의가 있었을 때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려워졌다가 다시 수용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됐다가 다시 석유로 인해 가지고
소기로 인한 어떤 시장의 흔들림을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나왔다가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세계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면서 또 붕괴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 흐름도가 굉장히 자본주의 흐름이 굉장히 변화된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금융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신자유주의 이후에 대한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언제 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앞서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마르크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케인즈 시대, 그 다음에 하이에크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 폴란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지금 이 표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발달사들을 쭉 이야기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언제 등장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자본주의 19세기에 있었던 이 당시 노동자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비참한 삶을 고발한 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 소설책에 근거해서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에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생필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질 낮은 생필품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했던 게 지금 유명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28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생필품 가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년 출자금 1파운드씩 출자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버터, 설탕, 밀가루, 곡물가루 등을 사가지고 그 곡물가루와 생필품들을 그 조합원들에게 파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낸 게 로치데일 공정개척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시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에 시작됐던 이 로치데일 공정개척협동조합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경제의 그 조직들이 덴마크의 낙농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독일, 보험까지, 사회보험까지 굉장한 파급력을 이루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을 해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인데, 이 칼 폴란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경제 인류학자가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맡겨두면 결국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비극만 낳는다. 그래서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경제 이론적 바탕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위에 두는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유럽의 EU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 당시 유럽은 사회적 경제가 없는 게 아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시작됐던 로치데일 공정개척협동조합, 특히 협동조합과 관련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것들을 보고 자본주의를 좀 바꿀 수 있는,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의 양식을 충분히 취득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89%의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 결의안을 찬성을 하고요. 2012년도에는 유엔에서 세계 협동조합을 해라고 해서 그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또 채택을 합니다. 그만큼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가 굉장히 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크게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에스토니아까지 보통 사회적 경제 인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11%에서 6% 내외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 정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국책사업으로 잡고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인구 비중이 보통 2% 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 내외가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유럽에서 10% 내외 정도의 사회적 경제 인구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1%의 사회적 경제 인구 비중 속에 앞으로 7에서 8%만 올린다면 인구수에, 그러니까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속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에밀리아 로마냐주,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굉장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이 북부 지역 쪽에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주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20개 중에서 세 번째로 소득이 높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20개 중에서 세 번째로 소득이 높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안에 협동조합이 지역의 GDP를 30개 넘게 차지합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건설, 농업, 주택, 제조, 사회서비스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서로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41만 개의 중소형서기업들이 서로 긴밀하게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매출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있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한 4만 3천 개 중에서 한 8천 개 정도가 이 에밀리아 로마냐주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많은 그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고 선순환시키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히 이 협동조합이 있는 지역은 아버지가 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60세에서 65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자기 아들이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연계받는, 그래서 그 속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일의 연속성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특히 유럽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성화되고 이루어내고 있는 곳,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유럽의 방식을 채택을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